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2024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50만 4천여 명의 응시생이 일제히 함께 적은 시구입니다. 양광모 시인의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에서 인용된 이 필적 확인용 문구인데요. 양광모 시인, 노조위원장부터 연이은 시의원 낙마, 세 차례 사업 실패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요. 2013년 이 지구 어디선가 절망, 슬픔,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서 그걸 시로 옮겼다고 합니다. 오늘 실패, 좌절, 불행을 겪을지라도 내일 더 큰 행복을 볼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양광모 시인의 말처럼 수험생을 비롯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양정원 캐스터. 네, 어제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난 후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내린 눈들이 녹으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기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감속 운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 지방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총 정체 길이 60km 넘으면서 가장 힘겨운데요. 특히 충청권에서의 이동이 불편합니다. 입장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한 번에 28km 정체고 이후로도 옥산과 남이분기점 사이로 속도 떨어집니다. 35번 중부선도 남이 쪽으로 후법분기점과 진천 주변에서 막혔다가 더 가서 오창과 남이분기점 사이로 속도가 더 내려갑니다. 15번 서해안선 타고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충청권 진입이 불편합니다. 서평택부터 시작된 정체가 서해대교까지 13km 구간 이어졌다가 다시 한번 안산분기점과 팔곡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노선들은 이보다는 낫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 남양주부터 화도까지 7km 정체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강릉 쪽으로 가신다면 군포부터 부곡까지 주춤했다가 더 가서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11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죠.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상식과 원칙 이런 이름의 모임을 만들고 이재명 대표에게 혁신을 요구했어요. 시한은 한 달을 주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결단하겠다 했는데 어떤 결단일까요? 예, 이 비명계 의원 4명이 상식과 원칙이라는 소위 혁신 모임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도덕성, 민주화, 미래 비전 회복인데 이 내용들은 그동안 비명계가 각자 이야기했던 건데 이것이 하나로 모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명계 4명의 요구나 기대와 달리 또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과연 바람을 일으키듯 모여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 시각이 많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탈당이나 제명을 위한 이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 달 내로 변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정상 보면 12월 중순인데요. 한 달 후면 이때가 이 어느 시점이냐면 우선 12월 10일부터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총선 체제로 완전히 접어드는 시점이고요. 또 이 어제부터 이 민주당에서는 예비 후보자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쯤 되면 경선 대진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4년 평가 윤곽이 그때쯤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위 20%에게 20% 감점을 주게 되는데 그 하위 20% 168명이니까 하위 20%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대략 누군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원욱 의원하고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 달 후를 결단한 시점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우선 민심과 이재명 대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총선 체제로 접어들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비명계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예, 제가 별도로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대표 최측근이 최근 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인데요. 이 대표가 판단을 하는 첫 번째 단 하나의 근거 이유는 이겁니다. 총선 승리. 당선 가능성만 있으면 비명이든 이 친명이든 이 누구든 공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명계 중에서도 이 경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본선 경쟁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경선에 이 본선에 붙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명계들이 이 탈당이 아니라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이 탄압을 받고 제명됐다 이런 명분을 얻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 평가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모두 다 아시지만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뭐 어떤 면죄부를 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 비명계들이 다시 징계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도 지난주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12월 27일 즈음에 결단을 한다고 했죠. 네.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은 아주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가 12월 27일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께서 변화가 좀 있거나 윤핵관들이 퇴출되는 이 획기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은 1% 이하로 얘기를 하기로 그랬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신당 창당 준비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예. 일각에서는 시간적으로 좀 창당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이 국민의당을 보면 총선 2달여 전인 2월 2일에 창당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당시 안철수, 천정배 등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세력 중심으로 이 2015년 12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일정이죠. 예. 윤여준 전 장관이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을 하고요. 당시에 김한길 전 대표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호남을 중심으로 38석을 얻게 됩니다. 비례득표율에서는 26.74%, 민주당의 25.54%를 앞서기도 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수 진영의 이준석 신당이 제2의 국민의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옵니다. 보수 지역인 대구를 중심으로 지금 호남과 수도권에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보여진다 이런 평가고요. 예. 현재로서는 이준석 신당에 비명계 인사들이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원욱 그 의원과 통화를 해보니까 탈당이나 신당은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좀 여운을 좀 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랑 인효한 혁신위원장 간에 좀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회동을 했고 40여 분 만났지만 관계가 회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대표는 애초 혁신위에 정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혁신위가 내놓은 1호안만 지금 승인을 해놓은 상황이고 2호부터 4호까지는 아직 수용을 못했고요. 친윤계 핵심 당 지도부 중진들의 험지 출마 이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 대표가 인 위원장에게 인터뷰 좀 자제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계속 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특히 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 쪽으로부터 당에 필요한 것을 그냥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고 언급한 데서 좀 많이 틀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면서 이 과도하게 주도권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김 대표 측에 이제 좀 약간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인 위원장의 혁신 행보가 이제 강해지긴 하지만 당에서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또 얼마 전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좀 거리를 두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예.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인사 검증 시스템에 좀 문제가 발견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 검증은 대체로 이제 청문회용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덕성 검증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3가지 결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딸이 2012년 중2 때 학폭 가해자이면서 징계를 받았다는 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이어 있었는데 이런 긴장된 시기에 골프를 치거나 주식 거래를 했다는 점 등인데 특히 딸 학폭 사실은 기동민 의원이 확인할 때까지 이 본인이 몰랐다고 했고요.
인사검증서에는 기록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함장이면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수업을 들었다는 특혜 논란이 있었고 과거 목선 침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 작전 실패로 견제까지 징계를 받았는데 이 전쟁 때의 평시 작전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 합참 의장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법무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검증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예, 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인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게 되면 과거에 했던 검증이나 이 세평조사 같은 것을 어떻게든 다른 기구에서 좀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소홀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사 문제에 뭔가 끊이지 않는 지적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법무부는 단순히 자료만 수집해서 전달할 뿐이고 별도 의견을 달지 않는다. 소위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 장관의 말을 직접 빌어보면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 수집만 한다 이런 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명수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보면 법무부가 제대로 자료 수집을 했느냐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52쪽짜리 예비검증 자기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검증해내지 못하는 맹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또 주식거래 내역이나 골프를 언제 쳤는지 이런 것들도 법무부에서 질문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게 금위장의 설명인 거 보면 자료를 낸 다음에 검증 과정이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러네요. 지적들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의 추가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인데 현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는데 그러면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할 줄 알았는데 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말 그대로 정보관리만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검증 없이 판단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한번 만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자료만 모아서 전달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냥 판단만 하고 예. 그럼 검증은 없는 거네요. 검증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3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보죠. 먼저 기상청의 최용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까지는 낮에도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6도에 그치겠고요. 대전, 광주 9도, 세종과 강릉, 대구 10, 부산 11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2도 분포입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상 2도 등으로 대부분 오늘과 비교해 크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해 나가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낮은 기온, 내일 낮에는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서울이 다시 1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낮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져 활동하는 데 어려움 없겠습니다. 현재 해안 지역 대부분과 경상권 등 남부 내륙으로 강풍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많은 눈이 내린 곳은 지금 빙판길인 곳도 많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또 내일은 일부 곳곳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전라권과 제주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강원 영서나 충북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좀 날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입니다. 기상청에서 날씨 전해드렸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눈비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길들이 많습니다. 터널 입출구나 램프 구간 등 그늘진 곳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부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도 수도권 제일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성남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쪽으로 2km 구간 처리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전 남양주부터 상일까지도 더딥니다. 고속도로 하행선 정체도 절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서울시 구간 정체를 지나선 신갈에서 수원, 오산 일대, 다시 입장에서 천안 사이와 남이 분기점 부근으로 수도권에서 충청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만 모두 60km 가까이 가장 길게 막혀 있고요. 대전 터널부터도 다시 속도 줄입니다. 반대 서울 쪽 남사 부근으로는 남사 진위 5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가,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은 남한성 부근으로 지나시기 가장 어렵습니다. 끝으로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7원 분기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 때문에 부근 매우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핫 이슈 핫피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모시고 우리 정치권 전반을 좀 두루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뭐 잘 기억 아직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유인태 총장께서 70년대 그 민청학년 사건에 수괴하셨고 수괴는 아니죠. 그렇게 지목이 예. 당해서 사형수 출신이시고 80년대 민주화 운동하시고 처음 총선 출마가 88년이니까 예.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정치 현장에 줄곧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요즘 같은 정치 보신 적 있어요? 뭐 없죠. 그냥 정치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 정치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한 번도 안 만나는 정치도 드물고. 그죠? 글쎄요. 뭐 하여튼 뭐 정치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자기 당선시킨 당 대표를 몰아내서 뭐 이런 것도 또 드물고. 그죠? 참 하여튼 뭐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야당 대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 받으러 다니는 것도 처음이죠? 처음이죠.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죠. 뭐 그런 대통령을 뽑은 거죠. 자, 그 이제 뭐 워낙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양당에 대한 실망감 다 표현하고 뭐 이런 양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선은 다가오고 양당 다 내부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잘 좀 정비가 돼 갈까요? 근데 난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한마디 덧붙이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60화국 체제 예. 87년에 지금의 이 하여튼 소선거구라는 것도 이게 원래 그 야밤에 날치기 한 거거든요. 그때 노태우 당선자가 민정당이 그 안기부를 갤럽에 조사를 했더니 소선거구를 하면 거의 200석 가까웠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 이 야밤에 이게 날치기 처리해가지고 이제 탄생한 게 현재 60의 헌정 체제인데 그러다 보니 뭐 50%씩 물갈이를 하고 해도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은 더 심화되어 왔단 그렇죠. 말이죠. 예. 사실 이 60 체제 처음 들어섰을 때 13대 국회 1988년, 89년 이때는 여소야대 예, 그때는 저 국회의원들이 나가면 전부 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 국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동안 군사정권 하에서 뭐 그 이스나만 한 국회 그냥 예. 투쟁만 하는 국회가 이제 88년, 89년 뭐 그랬잖아요. 그때 뭐 50 청문회 이런 거 50 청문회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회에서 다 합의해가지고 뭐 누구는 유배 보내고 뭐 전직 예. 대통령 이것까지 다 거기서 그 합의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 양당의 후보가 다 영선이 붙었잖아요. 지난번에 이 정치 불신이 심화되다 보니까 역시 영선의 한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 저는 지금 양당의 모습을 네? 그래도 이 정치권에 좀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 정치라고 하는 이걸 같이 끌고 가야지. 예. 뭐 저럴 줄은 몰랐잖아요, 다. 이게 정치 혐오가 이게 극에 달한 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죠. 네. 그런데 아무튼 이제 뭐 달라져 보자 해가지고 우선 국민의힘은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 뭐 만들어서 이런저런 목소리는 내고 있는데 네. 지금 삐그덕삐그덕해요. 잘 될까요? 글쎄, 저는 처음부터 아니 지금
이 강서 보궐선거 예. 김기현 당대표는 후보 안 내겠다고 했던 거를 애초에는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누가 지금 후보를 내서 저렇게 그 큰 표차로 지니까 지금 뭐 혁신을 한다 뭐 예. 이제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 혁신이가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금 신뢰를 회복하고 총선에서 좀 표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예. 첫 마디가 대통령한테 야당 대표 만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해서 그동안 내가 참 어쩌고 저쩌고 한 거에 대해서 좀 뭐 예. 그렇다 앞으로 좀 모든 걸 이렇게 하자. 그거만큼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갈 게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을 향해서는 말 안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월권이라고 뭐 처음부터 선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갖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그 윤핵관들은 구윤핵관이고 그렇죠. 이제 신윤핵관이 와서 니들 다 이번에 험지 가든지 불출마하라고 하는 그런 지금 형국이 온 건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새로운 윤핵관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그쪽에 지우는 건 사실 그 사람들 당사자로서는 아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나 후보 안 내려고 그러는 거 뭐 억지로 떠밀어서 그렇게 뭐 사면 복권까지 시켜가지고 냈다가 하니까 그 차마 그 강서 보궐선거 이 참패 책임을 김기현 대표한테 묻기에는 워낙 면이 없으니까는 뭐 그 체제는 그 유지를 하고 뭐 혁신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저렇게 하는 모습이 참 근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번 어젠가 뭐 나온 그 4호 아닌가 혁신한 4호 뭐 전부 뭐 저거 전부 경선해라 해라 뭐 전략 공천 없다. 예, 뭐 얼마나 지켜질지 몰라도 뭐 당에서는 좋아할 소리죠. 당 입장에서는 네. 용산에서 다 와서 점령군이 와서 뭐 막 지들 자리 뺏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저거 하나는 마음에 상당히 들고 국민들로부터도 어쨌든 좀 내려 꽂지는 말아라. 예, 박수 받을 만한 얘기는 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하여튼 뭐 어렵사리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놓고 이제는 김기현 대표 체제뿐 아니라 방금 표현하신 기존의 윤핵관 예. 너희들도 다 이제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해라. 뭐 이런 양상을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통해 대통령이 대리로 이렇게 목소리를 당에 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 근데 예. 그게 그러면 뭐 구윤핵관이 됐건 영남 중진이 됐건 몰아내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측근들 검사 출신들 공천 주면 총선에 유리합니까? 그 망하는 길이겠죠. 예.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저렇게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거기서 믿는 거는 그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서로 이쪽은 윤석열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저쪽은 이재명 있으면 둘 다 비호감도와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사람이 양쪽에 하여튼 얼굴로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서로 저쪽이 나쁘니까 이렇게 해도 될 거야. 뭐 그 적대적 공생 관계가 그렇죠. 이게 아주 극에 달한 모습 아니에요 지금. 네. 방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김기현뿐 아니라 뭐 주호영, 뭐 장제원 뭐 이런 분들은 그 지금 결국은 이제 대통령 만들어 놓고 또 신지도 체제까지 만들어 놨더니 결국은 또 우리 보고 나가라는데 우리 나간 자리에는 자기 측근 심겠다는데 그럼 못 나가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뭐 이거는 정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그렇게 고분고분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뭐 자칫하면은 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도 하고 막 이런 파란이 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있죠 그거야. 있을 수 있죠.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하는데 그럼 뭐 다 꿈틀하겠지. 그냥 당하겠어요. 근데 바로 그런 그 영남의 핵심 중진들이 그런 식으로 맞불을 놓기 시작하면 뭐 막말로 무소속으로 나가도 그분들의 승산도 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 무슨 뭐 다들 무소속 또 됐던 그 전력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지목돼. 한두 번씩 있죠. 예. 참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의 측근으로 다음 총선에서 과반이 못 되더라도 뭐 우리 당을 채우면은 된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 있잖아요. 정말 과반이 못 되더라도 자기의 측근들 내지는 정말 그 윤 대통령을 따를 수 있는 의원들로만 여당을 구성하면 잘 됩니까? 아니 이번 총선 치르고 나면 그 사람들 국회의원 임기는 저기 대통령보다 길잖아요. 길죠. 예, 대통령 3년 남았고 여기는 4년 아니에요. 예. 이제 뭐 공천받을 일 없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용산 눈치 보겠냐고요. 암만 뭐 저 그랬다 하더라도 그 측근이었다 하더라도 한 번 배치 달면 또 그 사람들은 재선이 목표란 말이죠. 예. 재선 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한테 좀 대들고 하는 게 좀 폼나고 좀 펴었는데 도움된다 그러면 뭐 무슨 짓은 못 하겠어요. 측근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집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하죠. 더 심해지겠죠. 근데 이런 정치의 기본 상식을 윤 대통령은 모르는 거예요? 글쎄 그게 불안하니까 더 이렇게 조금 뭐 그 사람의 원래 충성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얻었던 분이 지금 사람의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어떻게 주변을 채우려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죠.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 근데 그렇게 채워봤자 소용없다 하잖아요. 결국은 소용없지 않겠어요. 잘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설사 거기가 일당이 된다 손 친들 지금까지 정체가 없는 정체가 완전히 죽어 있잖아요. 그거부터 대통령이 바꾸지 않고 뭘 하겠어요. 무슨 업적을 낼 수가 있고 그 과반 정당이 돼도 그래요. 서로 여당이. 그러니까 가까스로 과반되면 쉽지 않죠. 압도적 과반을 하면 혹시 모르죠. 압도적 뭐 그건 꿈 같은 얘기고 아니 180석 되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뭐 원하는 뭐 하나 못했죠. 뭘 했어요.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각종 신당론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이준석 신당은 거의 뭐 벌써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될까요? 한마디로? 전망은 잘 모르겠는데 좀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희망 섞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고 정치가 이렇게 죽어 있는 데서 그 뭔가 그래도 제3당이 좀 역할을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과 같은 두 당의 적대적 공생이 더 지속되지는 못하거든요. 균열을 가져오죠. 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뭔가 제3당의 동의 없이는 연합 정치를 안 하고는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어쨌든 이 선거제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번에 좀 제3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바람이고 전망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현 시점에서 한번 전망해 보신다면 틈은 많이 있다고 보여죠.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은 저렇고 상대적으로 저 대통령 믿고 민주당은 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앞으로 이제 총선이 뭐 한 다섯 달인가 뭐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렇게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민주당도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재명 대표도 국민 신뢰도는 뭐 바닥이잖아요. 거의 비호감도는 언젠가 조사한 거 보니까 둘이 똑같이 나온 뭐 조사를 한번 본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틈바구니는 지금 꽤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느냐 아마 그 좀 덩치를 키울 수 있냐 이 신당이 저는 여지는 좀 있다고 보죠. 과거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파란을 일으킬 때를 보면 그래도 문재인 세력과 좀 구별되는 구동교동계와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세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손잡을 만한 세력이 있을까요? 지금은 별로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죠. 보이는 게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정말 아까 우리가 가정했던 것처럼 영남 중진들을 몰아내고 신친윤 핵심으로 거기서 세력 갈등이 생기면 그렇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구 영남 중진과 손잡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꼭 그렇지도 그래요? 그렇지도 않죠. 그 만약에 거기에서 저렇게 배제되면은 파란이 일면? 뭐 일면 뭐 그거야. 저 지금 전부 그 숨죽이고 눈치 보느라고 그렇지. 예. 그러지. 거기 뭐 중진들 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족스럽게 보진 않을 거라고요. 자기들도 그 불만이. 예. 그럼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넣는데 앞장섰던 분들과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손을 잡는? 뭐 꼭 그 아니 그 뭐 정치에 뭐 영원한 적과 영원한 저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다. 뭐 글쎄 그건 가봐야 뭐 지나친 상상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조금 이따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비명계 일부가 뭐 탈당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데 그게 워낙 서로 이 원래 정당이라는 건 뭐 서로 그 철학이 우선은 비슷해야 가치가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글쎄 근데 뭐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보면 뭐 조금 그걸 넓히겠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아주 배제할 서로 합의 이점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보여요. 열려는 있다. 예, 열려는 있다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우리 유인태 총장께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한마디 지금 여기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한번 해봐라. 뭐 하여튼 좀 더 많은 사람을 좀 포용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뭐 국민의힘에 쓴소리 하는 것만 가지고는 신당이 세력화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이른바 싸가지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없죠 싸가지가 웃기는. 좀 이게 덕이 있어 보이지는 덕장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뭐 그러니까 그 소위 재승박덕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겠죠. 예. 당을 하려면 그 이미지를 좀 벗고 포용해라. 네. 뭐 그밖에 무슨 뭐 금태섭 신당, 뭐 양양자 신당,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건 하게 되면 다 합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 그런 좀 역할을 김종인 그 멘토라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좀 뭐 하시는 거 아닌가 보여지대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함께 하겠죠? 한다 그러면 함께 해야 되겠죠. 하여튼 다 같이 해야 그나마 뭐 뭔가 조금 뭐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우리 정치를 그나마 조금 좀 변화를 가져오려면 3당이 잘 돼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나마 기댈 때는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좀 넓게 합쳐봐라 이 말씀이군요. 뭐 국민의힘 쪽 얘기 나온 김에 한동훈 법무장관 총선에 나올 거라고 보시죠? 뭐 대충 뭐 그런 그림 아닌가요? 뭐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심지어 김기현 대표 체제 금방 이제 사라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거라는 말까지 하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총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요. 그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는 조금 신선해 보이기도 했고 또 우리 정치 불신, 정치 혐오가 심한 데서는 국회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좀 탁탁거리고 하는 게 소리 지르는 거. 그게 좀 인기 끌죠. 인기는 좀 있었을지 모르는데 소위 국무위원이 그냥 한 1년 이상을 계속 저 모습만 봐가지고 아마 식상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게 아닌가. 확장성은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저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선거 때 뭐 비대위원장이 됐든 뭘 선거를 끌어가는 얼굴은 확장성이 있어요. 그것도 중도 확장성이 있어야죠. 근데 그 점에서는 전 한동훈 장관은 아이고 파이라고 봐요. 그래도 초반에는 중도 확장성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점점 다 사라져 버렸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라는 거 그냥 개인적인 정치 선택인 것이고 아까부터 얘기한 윤 대통령의 자기 측근 심기의 그냥 일환이네요. 뭐 그 정도 이상 역할을 하기는 뭐 그쪽에 뭐 대선 후보로는 뭐
그 나중에, 좀 예. 나오긴 뭐 제일 지금 앞서 있긴 한데 뭐 저는 그 일시적 현상이라고 봐요. 그것도 대선 후보로서의 인기도 예. 일시적 현상이다.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중도 확장성이 없잖아요. 본인이 그동안 행태가. 보여준 행태가 예. 그냥 막 그냥 막 미주알 고주알 한 마디도 안 지고 다 따지고 예. 그게 지도자감으로 보겠어요. 그냥 예. 그냥 예. 그냥 싸움꾼 예. 뭐 그렇게 비치잖아요. 이 정도입니다. 예. 총선 전체 어떤 그 판국에도 한동훈 법무장관의 영향력은 별로 없겠네요. 그러면. 저는 별로 그 역할을 뭐 거기가 조금 자기 그 강성 지지층에 좀 인기에 힘입어서 뭐 대선 주자 뭐 여론조사하면 좀 그 나온다고 해서 예. 그 중책을 맡기는 거는 별로 그 당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 그나마 좀 총선에서 선전하려면 윤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 외에는 기대할 게 없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예.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서 그동안 뭐 그러고 앞으로 뭐 이렇게 좀 협치를 하자. 뭐 그러면은 아마 뭐 좀 확 달라지겠죠. 예.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기존 김기현 대표 체제도 계속 지금 찌그럭바그럭 하고 있는 양상이라 참 다른 건 기대할 줄이 별로 없다. 한마디로. 그냥. 이제 민주당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아마 총선이 다가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둬야만 자신의 정치 인생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모른다. 뭐 스스로 한 발 물러서고 정말 중도 확장성을 갖는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을 세워서 뭐 이럴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도 요즘은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그죠. 그런데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뭐 굉장히 선거에서 유리해지죠. 그죠. 지금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 후에는 뭐 훨씬 당 장악력도 더 강해지고 뭐 그런 모습인데 뭐 아마 지금이라도 총선에서 압승하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그 내려놓고 비대위원장을 누구 시켜서 그렇게 그 좀 확장성이 있는 사람으로 예. 그럼 뭐 저쪽은 별로 변할 것 같지 않다고 하면 예. 그건 뭐 선거 결과는 뻔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의 행보로 봐서는. 왜 그럴까요? 아니 지난번에 그 부결 소문을 낸 거 표결 하루 전날 그거에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국민의 그 무신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완전히 모양 빠졌죠. 예, 신뢰를 완전히 까먹었다고 봐요. 아니 그걸 시키지도 않은 원고에도 없던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는 걸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놓고 그래 불과 얼마 후에 부결을 시켜달라. 그리고 또 부결을 시켰으면 영장 실질 심사도 안 받고 그랬으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같은 위치에 가겠냐고요. 비대위로 안 가고 100이겠냐고요. 실질 심사 받아서 기각됐으니 그나마 지금 또 장악력이 커진 그러니까 거죠. 전 그때도 뭐 방송에서 그 가결시킨 사람들한테 큰절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그 나올 때도 보니까 그 서울구치소인가에서 왜 기각돼 가지고 나올 때 그 영 표정이 박질 못하더라고요. 그 전날 얼마나 통탄을 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 가결시켜달라고 호소할 걸. 그래 얼마나 쪽을 시렵게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인태 총장님 말씀대로면 대통령도 총선에 이길 길이 있는데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총선에 이길 길이 있는데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왜들 이러냐고요. 욕심이죠 뭐다. 그게 어떤 욕심이에요? 총선 이기는 게 더 큰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소위 강성 지지층 뭐 대통령은 뭐 어디 누가 멘토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저런 그
그렇게 끼리끼리 놀다 보면 예.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아. 다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인다. 예. 아까 왜 윤 대통령이 뭐 총선 이후에 자기 국정에 대해서 불안해서 더 자기 사람 심으려 한다는 표현 쓰신 것처럼 예. 이재명 대표도 아마 계속되는 자기에 대한 사법적 옥죄임으로부터 불안하고 불안할수록 결국은 자기 사람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글쎄 하여튼 이 앞으로 만약에 뭐 비대위로 안 간다 손 치더라도 예. 얼마나 그렇죠. 공정한 이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뭐 소위 뭐 수박 색출하자고 하는 뭐 어쩌고 예. 보면 무슨 거기도 뭐 원외 무슨 혁신위가 있고 예. 그 사람들 목소리가 커지면은 이 민주당은 아무리 저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못해도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한마디로 비명계로 소문난 사람들 지역구에서 불공정한 경선의 모습이 보인다. 보이면 이쪽이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측근 챙기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탕평하고 중도 확장하라 아닙니까? 그걸 모를 사람들이 아닌데 왜들 이러는가요? 뭐 하여튼 강성 지층에 끌려다니면 뭐 윤 대통령도 저 늦깎이 의식화, 뉴라이트 의식화가 돼가지고 뭐 한때 뭐 이념이 더 중요하다 하다가 요새는 뭐 강서 보궐선거 민생으로 또 이후에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네.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죠. 뭐 김종민, 조홍천, 이완욱, 윤영찬 이런 분들이 뭐 모임도 만들고 한 달에 시한까지 통보하고 뭐 결단하겠다 그러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탈당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현재는 꼭 그건 아닌 모양이돼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한테 예. 지금 그렇게 개딸들한테만 끌려다니지 마라. 뭐 지금은 그런 경고를 내는 거고. 그때 앞으로 이제 총선 국면의 예산이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물론이죠. 거니까 예. 이제 그걸 좀 보겠다는 거죠. 보겠다는 것 같아요. 또 어찌 보면 비명계 분들도 이런 순간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그래야 또 불공정 경선이 이런 거 안 하죠. 못 하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 주소지를 안 옮기고도 뭐 이렇게 경선에 거기다가 요새는 뭐 SNS로 뭘 하니까 옛날엔 원래 이 상향식 공천 가지고 일종의 큰 대결이 붙었던 게 민주당이 분당될 때 아닙니까? 예. 그때 마지막 타협책으로다가 공천을 상향식으로 한다. 근데 민주당이 잔류했던 쪽에서 의심을 해가지고 그날 뭐 들어가는 의원들을 뭐 폭행을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그래가지고 사실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탄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은 상향식 공천 사실 그 전까지 삼김 시대야 상향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내리꼽던. 그랬죠. 이제 이거를 끝내자 하는 게 열린우리당. 그리고 그런 명분을 가졌고 거기 대통령 탄핵까지 더해서 아직은 뭐 과반 의석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이걸 옮겨야만 이제 뭐 권리당원이 이런 말이 없던 시절이니까 주소를 옮겨야만 거기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해도. 근데 지금은 딴 데 살아도 그것만 그쪽 지구당으로 옮기는 뭐가 이때 그때 주소를 옮기는 게 사람이 번거로운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양당 다 어떤 파란이 일 조짐들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사람 심기 대표와 대통령이 그걸로 파란 일으키는 쪽이 더 총선에 망할 거다. 그렇죠.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탕평하고 외연 확장해라. 그렇죠. 유인태 총장님 말씀은 누가 좀이라도 좀 듣는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